이 기적은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네온사인과 유리 빌딩 숲,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망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농촌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삶의 기반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걸으면 마치 세상의 종말 이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건물들은 기둥만 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포탄 구덩이가 아직 메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학교라 부를 수조차 없는 무너진 건물잔해 사이에 아이들이 다 쓰러져가는 책걸상에 앉아 연필을 잡고 있었죠. 교과서 대신 미군이 흘리고 간 전단지 뒷면에 글씨를 쓰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등하교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암흑이었습니다. 가로등은 대부분 부서졌고 남아있는 전력마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미군 원조 밀가루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남짓, 당시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연합은 이 나라는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이며 장기적인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없는 돈을 모아 낡은 책과 연필을 샀습니다.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면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흙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붕에 비닐을 얹고 문짝 대신 나무 판자를 걸었습니다. 교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칠판이 없어 벽에 수치로 글씨를 쓰고 교과서가 없어 학생들끼리 한 권을 돌려가며 공부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내일을 주자. 이 신념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집념, 지식에 대한 갈망이 가난한 나라를 세계적인 인재 강국으로 바꾸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정부는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를 복구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원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돌덩이를 나르고 농민들은 논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폐허가 된 시장 골목에서 다시 포대를 펼치고 작은 물건들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미군 원조로 들어온 구호품들은 식량뿐 아니라 산업용 기계, 트럭, 건설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자들은 대한민국 재건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원조만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노동과 절약이 없었다면 어떤 원조도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세 끼 중 한 끼를 굶어 저축을 했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한 푼 두 푼을 모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정부는 수출 중심 성장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로 물건을 팔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58년 서울 청계천변에는 수출 진흥을 위한 소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수출 품목은 섬유, 가발, 장난감, 고무신 같은 노동 집약적 제품들이었습니다. 작은 재봉틀 앞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바느질을 하던 여공들,
납땜 연기에 눈을 비비며 장난감을 조립하던 청년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유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무렵 수출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첫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울 만큼 근면했습니다.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해가 져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일요일에도 공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동체 의식 또한 강했습니다. 한 명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웃의 사업을 돕기 위해 손수 지붕을 얹어주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에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집단적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신은 훗날 산업화의 추진력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아직도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청계천 주변에는 작은 공장과 상점들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젊은이들은 밤마다 공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준비했고 국민들은 그 계획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더 이상 원조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력교통통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었죠. 이 계획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포스코 당시 포항종합제철의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철강 한 톤조차 자력으로 생산하지 못했지만 정부와 국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포항 바닷가에 세워진 제철소 건설 현장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독일, 미국 기술자들이 참여했지만 무엇보다 중심이 된 것은 한국 청년들의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1973년 첫 쇳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용광로 앞에 서 있던 노동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쇳물은 곧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의 원료가 되어 한국 산업화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조선자동차 기계석 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울산과 거제도에는 거대한 조선소들이 세워졌고 바닷가에는 거대한 선박골조가 줄지어 섰습니다. 당시 현대조선의 첫 수주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도 전에 배를 수주한 뒤 계약금을 받아 설비를 만들고 노동자들은 맨손으로 철판을 붙여가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시기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포니를 개발해 한국 최초로 독자 모델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선진국만 만드는 제품이었지만 한국 청년들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전했습니다.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설계를 고치고 하루 수십 번씩 시동을 걸었다 껐다 하며 시험 주행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976년 포니는 중동으로 수출되었고 이 사건은 한국이 단순 조립국을 넘어 제조기술 국가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시기 수출의 폭발적 증가는 산업화 성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는
매일같이 컨테이너 트럭이 줄지어 들어왔고 노동자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밤까지 화물을 싣고 내렸습니다. 1970년 한국의 수출액은 8억 달러였지만 1980년에는 무려 175억 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세계는 이 급격한 성장에 놀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당시 수출 품목은 섬유 의류 신발 가전제품 철강조선 등 노동 집약과 기술 집약 산업이 혼합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다양화 전략 덕분에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산업화의 바탕에는 국민의 희생과 근면함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14시간씩 일했고 여공들은 기숙사 같은 공장 건물에서 집과 공장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 가족의 생계를 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 시기 국민의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했지만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붕을 갈고 도로를 닦고 공동창고를 만들며 자립심과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고생해도 좋으니 다음 세대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자. 그 다짐이 한 세대만의 현실이 되어 그들의 자식 세대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였던 한국은 1980년대 초에는 1,700달러를 넘어서며 중진국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99%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생산량, 철강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모두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전후 최빈국에서 산업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이라는 문장이 실렸습니다. 19만 7,080년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가 가난이라는 운명에 맞서 싸운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다시 공장을 세우고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신념으로 매일을 버텼던 사람들. 그들의 노력은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성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냈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급속히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었고 단순 제조업 중심 구조만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임금 상승과 원가 부담으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은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중심에는 IT 정보기술 혁신과 반도체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이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PC를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에 컴퓨터 한 대를 들이는 일은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교 간 공서기업의 컴퓨터 보급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낯선 회색 모니터가 놓이기 시작했고 중고등학교에는 컴퓨터실이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마우스를 들고 윈도우 3.1 화면을 켜며 디지털 세상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청년들은 학원에서 도스/DOS 명령어를 외우며 밤을 지새웠고 기업들은 ERP/CAD 같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며 업무 자동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 사회 전반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IT 혁신의 결정적 분수령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국 구축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이 경쟁적으로 광케이블을 전국 각지에 매설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전화선 기반의 저속 모뎀 56kbps를 사용하고 있을 때 한국은 가정마다 12mbps급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보급률 높은 인터넷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정보 접근 속도가 빨라지자 지식 습득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이 복물 터지듯 생겨났습니다.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 공간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가 인터넷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혔습니다. 이 세대가 훗날 한국 IT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IT 혁신의 또 다른 축은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현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DRAM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도전은 무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클린룸에서 회로를 설계하고 공정 오류를 잡기 위해 하루 수백 번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M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한국은 단숨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자동차, 조선, 철강을 뛰어넘는 제1의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IT 혁신과 반도체 성장은 인재 양성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대규모 장학 연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공계 대학 정원이 크게 확대되었고 KAIST, POST, 같은 연구 중심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를 배출했습니다. 청년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연구개발 R&D에 몰두하거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세우며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네이버, 다음, NHN,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 등장해 인터넷 서비스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검색, 메신저, 게임, 포털,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IT 혁신의 결과 1990년대 후반 한국의 GDP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브로드밴드 속도, 반도체 수출 R&D 투자 비율 등 다양한 첨단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은 정부와 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IT 강국 코리아, 더 IT 파워하우스이라 불렀습니다. 1990년대 IT 혁신과 반도체 성장은 한국을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국가가 아닌 지식 기반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산업화를 거쳐 기술 혁신까지 이뤄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취가 있었기에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고 문화, 스포츠, 경제 모든 영역에서 세계 무대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IT 혁신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기술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는 그 도약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산업문화 스포츠전 영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초 삼성전자는 추격자의 위치에서 선도자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 모토로라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삼성은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전략을 동시에 혁신했습니다. 초슬림 컬러 디스플레이 카메라 폰 등 당시로선 획기적인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스마트폰 전환기에도 삼성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갤럭시 S 시리즈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의 로고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국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한국이 단순 제조를 넘어 브랜드 가치 중심의 산업국가로 도약했음을 상징합니다. 현대자동차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낮다는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대대적인 품질 혁신과 브랜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디자인 센터를 유럽, 미국에 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R&D 시설을 구축했으며 10년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09년 현대차는 미국에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품질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독일,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도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로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미국, 유럽연합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은 이제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2002년 여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한일 공동 개최로 열린 2002 FIFA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래 선수들은 세계 최강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을 연파했고 서울 광장과 부산 해운대, 대구 거리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라는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고 전 세계 방송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한국인의 단합력과 열정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기적을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K-팝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은 그 선두에 섰습니다. 2013년 데뷔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히 노래하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SNS를 통한 팬과의 적극적인 소통, 정교한 퍼포먼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가사 등으로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고 영국 BBC와 UN 연설 무대에까지 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세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 문화가 이제 더 이상 주변부 문화가 아니라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세계 1위, 현대자동차는 미국, 유럽 시장 점유율 상위권, BTS는 세계 스타디움 투어 매진, 2002 FIFA 월드컵 4강은 여전히 전 세계 언론의 회자 소재였습니다.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오른 유일한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기적이 아닌 거대한 성공 모델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의 성취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술, 제품, 브랜드, 감동,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거쳐 문화와 스포츠로 세계를 감동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쟁의 상흔 위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지칠 차기 후보군, 수출 6위의 무역 강국, 그리고 K-컬처의 발원지로 주목합니다. 삼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있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를 달립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은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산업문화예술전 분야에서 세계인의 일상과 상상력 속에 깊이 자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굶주림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인의 꿈과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성취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흘린 땀과 눈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 정신, 그리고 가족과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마음이 이 기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기술 혁신과 문화적 도약을 완성한 민족. 우리가 걸어온 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성취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책임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일 것입니다.